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외교부 기후환경과학 외교국 패널 두 번째 패널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보건 관련 과학기술 외교입니다. 원래 이 세션은 연세대 이태동 교수님께서 사회를 맡아주시기로 하셨는데 이태동 교수님이 이제 그 에너지 복지재단 이사장님 자리를 맡으셔서 그 6월 30일부터 취임을 하셔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로 바쁘시다고 지금 사회를 맡으실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대신 맡게 됐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배영자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세션에서 네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자 한 분 한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을 맡고 계시는 박지영 박사님께서 원자력 외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아산정책연구원의 심상민 박사님께서 에너지 외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조한승 교수님께서 보건기술과 국제관계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종연구소의 유준구 박사님께서 과학기술 외교를 총괄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분의 토론자를 모셨는데요. 이게 뭐 시간 관계상 네 분의 지명 토론이라기보다도 그냥 이 네 분의 발표에 대해서 총괄적인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조은정 박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산업연구원의 조은교 박사님께서 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션이 지금 12시 반부터 2시에 끝나기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배정이 돼 있고요. 네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분의 발표자께는 한 15분 정도의 발표 시간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두 분 토론자께서는 한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나머지 시간에 뭐 플로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박지영 박사님께서 원자력 외교에 대한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지영입니다. 이제 외교부 후원 세션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외교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외교적인 측면을 토론을 하게 되는데, 원자력이라는 거는 워낙에가 이 산업 자체가 외교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된 그런 그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이라는 게 뭐 지금 현재 그 시대에 굉장히 에너지 측면으로나 그리고 어떤 그 무기 이런 측면으로나 전략적인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굉장히 원래 태동부터가 외교적으로 민감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 안보, 비확산, 과학기술, 산업 등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그 외교 영역에 대해서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발제를 제가 하는데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약간 브로드한 내용부터 그리고 외교부에서 조금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제안 내용으로 이렇게 그 흘러가도록 하다 보니까 일단 원자력은 지금 현재 어떤 주요국들이 있는지 이런 것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원자력을 얘기할 때 그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미국이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이라는 게 미국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 미국하고 긴밀한 협조 하에서 산업도 발전을 했고 또 일견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원자력의 더 적극적인 활용을 미국의 어떤 그 규제 틀 안에서 우리가 또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 해서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원자력에 대한 비확산에 대한 규제 이런 체제를 워낙 이제 강화하다 그쪽으로 이제 치중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차례에 뭐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원자력 원전 관련해서 사고가 일어나고 하면서 미국은 원자력 산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쇠퇴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전력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원자력이 주요 산업으로 부상을 하고 에너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부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2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원자력에 대한 확고한 그 부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미국에서는 펼치고 있고요. 해결료 공급망이라든지 그다음에 원전 기술 자립이라든지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미국과의 협력을 어떻게 강화하고 미국의 이런 기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주요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원자력과 관련된 주요 국가는 러시아인데요. 러시아는 미국이 쇠퇴하는 기간 동안에 해결료 그리고 원전 뭐 약간 이제 저렴하고 덜 규제가 강하지 않은 그러한 측면을 내세워서 원전 그 시장 세계 시장을 굉장히 많이 점유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자립도 공급망 자립이나 뭐 이런 것들 기술 자립, 산업체 자립을 강조하고 있는 측면에는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측면도 많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 그 해결료 공급망을 굉장히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이 또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제재를 시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번번이 우리나라랑 이제 원전 수출을 가지고 부딪히게 되는 나라고요.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원자력을 뭐 거의 70% 이상 전원으로 사용하는 등 굉장히 강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지만 워낙에 단가가 비싸고 그다음에 그 공기를 맞추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은 뒤처지고 있고요. 그러나 아까 미국과 마찬가지로 요즘에 그 전력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를 하면서 프랑스도 다시 한번 부활을 하겠다라고 강한 정책 이니셔티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본이 굉장히 강한 원자력 산업국이었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는 원전을 전면 중단했었고요. 그러나 일본도 역시 이제 다시 한번 30-40% 정도의 전원 그 비중을 늘리겠다라고 그 정책을 발표를 하고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원자력 강국이라고 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 되겠는데요. 중국은 기술적으로는 한참 후발 국가이지만 매년 뭐 10기 이상의 원전을 새로 짓고 있으면서 굉장히 빠르게 그 원전 생태계에서 강자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국가들 간에 어떤 국가하고는 협력을 하고 어떤 국가하고는 그 견제를 해가면서 이 산업 외교와 산업이 동시에 복합되는 이러한 외교를 펼쳐 나가야 되는 것이 원자력 외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기구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태동 자체가 외교를 바탕으로 이제 원자력 산업이 발달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 핵이라는 것이 무기로 처음에 개발이 되다가 이 그 NPT라는 체제 하에서 무기로 개발하지 않고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을 도와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국제 기구들이 설립이 됐고요. 대표적인 국제 기구 IAEA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그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 NPT는 핵 군축 의무를 그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게는 부여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게는 핵 무기를 가지는 것으로 진출하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또한 그 NPT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참여를 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 국가가 되어 있고요. 특히 북한이 NPT 탈퇴, 뭐 그 핵무기 보유 이런 식으로 이 바이올레이션을 하면서 이 북한에 대한 제재 그리고 그 서구 세계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제어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조금 산업 측면에서는 원자력 공급 그룹이라는 그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핵 확산의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 확산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는 원자력 수출 통제를 가하는 그런 원자력을 공급하는 국가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한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그 IAEA, NPT, NSG 원자력 공급국 그룹 이렇게 세 가지가 국제 원자력 질서 제도 체계에서 한국의 원자력
외교의 핵심 활동 무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세 축은 단순히 우리가 준수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규범 체계가 아니라 이제는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외교 자산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지금같이 이제 원전 도입국이 확대될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이제 소형 원자로 SMR 시장이 조금 더 열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NPT 틀 안에서 비확산 외교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주요 이슈, 원자력 관련된 주요 이슈를 다시 한번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확산 안전 조치인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자력 산업이라는 것이 외교적인 어떤 그 체계 안에 바탕을 두고 발전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비확산 안전 조치는 굉장히 원자력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원전 수출 외교하고도 긴밀하게 연동이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처럼 상대적으로 핵 확산에 대해서 느슨한 그 제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시장을 진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IAEA 안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NPT 준수하는 국가이며 NSG 규범 적용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그 신뢰를 구축을 해 나가면서 어떤 안전한 핵 확산의 위험이 없는 원자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그 국제적인 신뢰 체계를 쌓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외교 이슈는 이제 원전 수출입니다. 우리가 국제 규범을 충실하게 지키고 굉장히 신뢰받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원전 수출에는 그 이외의 다른 그 사항들도 많이 엮여 있습니다. 뭐 금융 조달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국과 얽혀 있는 뭐 지재권 문제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는 다르게 약간 독특하게 이제 국가 정보 공기업 차원에서의 수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잘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또 중요한 외교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력인데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자유롭게 활동하는 거에 어떤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가둬놓는 틀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그 활동 반경을 넓히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교부 차원에서는 뭐 이쪽에 대해서 원자력 협력 대사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굉장히 고위급 외교 채널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외교부 산업부 과기부 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 여러 가지의 대응책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최근에 이제 올라온 이슈인데 이건 이제 핵 추진 잠수함 관련입니다.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추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핵연료 공급 문제입니다. 핵연료 저희가 한 20% 정도의 전홍축 우라늄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군용 핵물질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아서 쓰고 있는 혹은 구입해서 쓰고 있는 상용 핵물질하고는 굉장히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미국하고의 긴밀한 협조, 그리고 그 핵연료를 우리가 구매해서 확보해서 쓸 때 어느 정도나 투명하게 이 핵물질 관리 체계 그리고 보고 체계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IAEA와의 별도 협상,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산적을 해 있고요. 이 사업의 성공 여부가 원자력 외교의 어쩌면 시험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국방부에서 국방부나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적극적으로 그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외교적인 기반이 있어야 그리고 외교적인 신뢰가 있어야 이 협상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교부의 역할이 또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러한 우리 국내적인 이유 이외에 어떤 국제적인 이유가 있냐라고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미중 경쟁일 거고요. 미중 경쟁에서는 이 원전 시장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고 에너지 안보라는 것이 굉장히 빅이슈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공급망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공급망에 또 어떻게 기여할 것이냐, 비확산 체제를
그 이끌어 나가는 한 축으로 우리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외교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제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 외교라는 거는 저희가 처음에 70년대에 원자력 발전소를 뭐 도입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거의 변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즉 굉장히 장기적인 그 속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그 단발성의 외교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뢰를 구축해 왔듯이 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고 일관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자력 외교는 여러 그 다층적인 연계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이슈를 말씀드렸다시피 비확산이 전제가 돼야 수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출이 되려면 또 통제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그리고 핵잠 사업 또한 비확산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이거를 변화를 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분절적으로 외교를 실행할 것이 아니라 한 군데 모여서, 그러니까 연계해서 외교를 실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국내 정치와 국제 협상이 동시에 맞물리는 그 양면 게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다른 소리가 나가고 그걸 가지고 국제적인 협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조율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NPT IAEA의 국제 규범을 충실히 준수하면서도 얼마만큼의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느냐 이런 균형이 항상 요구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우리한테 아까 미중 전략 경쟁 때문에 우리한테 약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에너지 안보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망의 문제가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교를 통해서 공급망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술과 안보 규범이 얽힌 이런 복잡한 의제를 가진 원자력을 국가 이익을 최대화하는 방법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그 외교부에서 지금 지난 수십 년간 굉장히 많은 그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 오셨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확고하고 좀 더 적극적인 이제 활동이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교부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이따 토론 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지영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예, 원자력 외교의 주요 행위자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슈, 뭐 역사적 전개 과정, 또 미중 경쟁으로 인한 변화, 한국의 전략 방향 이렇게 다채로운 내용을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 박사님께서는 원자력 그 전공 과학자시면서 이제 정책연구소에서 또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시면서 이게 드물지 않게 아까 저희가 전 세션에서 과학자와 외교관이 정책 분석가가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한 몸에 과학자로서의 역량과 또 정책 분석가 뭐 외교 이런 역량을 같이 이렇게 축적해 오신 분입니다. 예, 발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신상민 박사님.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심상민입니다. 저는 이제 에너지 외교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에너지 외교를 다루다 보니 필연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과 박지영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전적으로 박지영 박사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만큼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요즘 재미 들린 게 그 노트북 LM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그 일단 문장으로 된 걸 집어넣고 만들어줘 그러면 아주 예쁘게 그래픽을 만들어줍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면 가끔씩 한글이 좀 어그러질 때가 있고요.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가끔씩 집어넣을 때가 있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만 일단 준비한 내용을 기초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또 토론 과정에서 또 좋은 의견들을 제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패권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보면 과거 19세기에는 이제 석탄이라는
그 에너지원을 가지고 영국이 이제 해상 거점을 확보하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세기에는 이제 석유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미국과 중동을 중심으로 그 에너지 패권이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 후반 정도에는 이제 천연가스, 그리고 21세기 초까지죠. 천연가스와 파이프라인이 결합되면서 그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고 그리고 파이프라인 정치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넓어진 것이죠. 21세기 중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은 저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에너지와 관련돼서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그런 현상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탈탄소화라는 또한 새로운 명제가 에너지 외교, 에너지 정치를 이제 좌우하게 되는데 결국 탈탄소화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이제 발굴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전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결국은 청정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청정 기술을 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광물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진다고 생각하고요. 이 핵심 광물을 둘러싼 그 주요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이 앞으로 21세기 중반 이후에 에너지 정치를 국제 정치를 좌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과학 기술 외교는 다른 부분과 비슷한 점도 많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는 것이 이제는 그 자원을 채굴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술과 결합해서 공급망을 통제하는 것이 결국 에너지 외교, 에너지 국제 정치의 핵심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채굴과 관련된 얘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한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나면 이것을 대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락인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30년 내지 50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너지가 결국은 그 주요 국가 간의 패권 경쟁의 도구로 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보, 통상, 규범이 복합된 다자 외교가 절실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녹색 전환이라는 그런 명제가 이제 낯설지 않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그 다른 국가들의 무역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키거나 자국의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통상 장벽화가 앞으로 또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다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결국은 이 에너지 외교는 한 부처가 담당하는 것이 아닌 부처 간 장벽을 초월하는 통합적인 국가 외교 전략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많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림은 이쁘겠지만 사실은 맨날 저희가 고민하던 문제인데요. 이 에너지는 결국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적기에 적절한 양을 충분한 양을 그리고 적정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른바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이 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 결국은 탈탄소와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그 명제가 전면에 부상하면서 그리고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도 또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죠. 이 세 가지 중요한 그 정책 과제를 어떻게 외교적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가 앞으로 에너지 외교의 핵심일 텐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사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 구체적인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국가군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자의적인 분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과거에 석유가스를 수요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녹색 전환의 그 파고를 타고 재생에너지의 선도주자로 좀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핵심 광물, 채굴, 정련, 그다음에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 무기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래서 마음만 먹는다면 중국은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적인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에너지 자체는 일단 석유 가스에 대해서는 그 수압화세법, 그 프래킹을 통해서 하이드로 프래킹을 통해서 일단 그 에너지 수출국으로서 지위를 이제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그 에너지 공급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운 편입니다만 앞으로 이 에너지가 어떻게 또 활용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결국 기술과의 결합을 통해서 새로운 또 에너지 다미넌스를 추구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일부는 박지영 원장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 새로운 그 SMR을 비롯한 원자력 확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그 공급망을 내재화함으로써
자국의 그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할 겁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때 채택되었고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거의 이제 사문화되고 있습니다만 2년 후에 정부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문제는 다시 부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전통적으로 석유를 공급해오던 국가들, 러시아, 중동 그리고 파이프라인 정치의 대표적인 국가였던 러시아는 이러한 전통 자원을 무기화해서 생존 전략으로 삼아왔었는데 러시아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을 계기로 실제로 이것을 무기화를 시도했습니다만 유럽이 강하게 오히려 이러한 그 문제를 이러한 에너지 무기화 문제를 좀 더 전향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고 극복하겠다고 해서 리파워 EU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히려 러시아의 석유가스를 퇴출시키면서 에너지 자립을 이루겠다는 그런 전략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러시아는 약간 그 전통적인 자원 무기화의 그 엣지를 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중동 국가 사우디나 UAE 같은 국가들은 이제 석유가 이제 필요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새로운 에너지 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그린 수소로 대표되는 차세대 그런 에너지원 발굴 및 산업 생태계 구축이 될 겁니다. 유럽 연합은 기후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쨌든 이러한 녹색 규범이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스스로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러한 에너지의 한계를 규범적인 그 통제로서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고 해서 그 유럽 영내에 수입되는 제품들 중에 고탄소 제품에는 일종의 관세라고 해도 좋습니다.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케 함으로써 이른바 이제 탄소 누출을 방지하고 그리고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어떤 기술들이 이 에너지 그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팩터로 작용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하나는 배터리와 태양광이고 이것은 뭐 재생에너지 확충이 전 세계적인 이제 지상 명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쨌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태양이나 풍력을 통해서 태양광이나 풍력을 통해서 생산하고 그것을 대규모 저장 장치를 통해서 적게 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이제 필요하게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 이제 자국 내에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자기 영내에 공급망 확보, 공급망 확충 및 공급망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이 분절화되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MR 경우에는 이 박재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글로벌 표준을 선점하는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의 원천 기술과 우리의 제조 역량을 합쳐서 해외 수출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좀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또 수출 시장을 향한 국제적인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서 이제 수소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수소는 결국은 그린 수소가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린 수소의 그 기준이 뭐냐, 표준이 무엇이냐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소 1kg을 생산할 때 온실가스 배출이 4kg을 넘지 않으면 그린 수소로 분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아닙니다. 이러한 그린 수소의 표준을 둘러싼 국제적인 각축이 또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문제가 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린 수소 생태계를 누가 장악하느냐, 누가 선점하느냐를 놓고 많은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비중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하고 이용하는 이 CCUS 기술도 앞으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CCUS 탄소 포집까지는 사실은 기술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문제는 어디다 갖다 묻느냐입니다. 이 갖다 묻을 수 있는 장소가 비교적 제한되어 있어서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를 놓고 전 세계적인 경쟁이 벌어질 텐데. 재미있는 것은 이제 국제법 중에 이제 그 런던 의정사라고 하는 그 하나의 협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해양 투기, 해양의 오염물 투기를 국가들끼리 합의해서 금지하는 그런 조약인데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과연 해양 투기에 해양에 만약에 이제 저장되었을 때 이게 그 오염 물질로서 투기가 금지되는 대상인지를 놓고 국가들끼리 약간 논의가 있었는데요. 2009년
그 런던 의정서 제6조를 개정하면서 적어도 탄소의 국제적인 이동 및 저장은 이 해양 투기로 보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양자 조약들이 이제 더 많이 체결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여기에 편승해서 뭔가를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미중 패권 경쟁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호 의존성이 많이 파괴돼서 일단 자국의 공급망 구축이 우선적으로 하나의 정책적인 과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른바 핵심 광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를 위한 외교전이 이제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녹색 규범이라는 것, 아까 말씀드린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탈탄소화의 그 흐름 속에서 이러한 녹색 규범이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인 송상 무기 내지는 그 국제 경쟁에서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나라 외교의 과제가 될 텐데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제조 역량은 뛰어납니다만 기술적인 원천 기술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에너지 아일랜드라고 보통 표현하는 대로 에너지 대외 의존도는 없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 에너지 외교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미국과 같은 국가와 우리의 제조 역량을 제공하고 그들의 원천 기술을 제공받는 형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수출 시장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에너지 외교의 한 축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그들에게서 자원을 받는 대신 우리의 기술과 아니면 어떤 그런 차세대 에너지원 생태계 같은 것을 이제 구축해주는 조건으로 기술과 자원을 수합하는 그런 ODA 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더 중요하기로는 이제 에너지와 규범과 안보를 이제 통합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에너지 외교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에너지가 워낙 방대한 분야를 다루기도 합니다만 외교부, 산자부, 기후에너지 환경부, 또 과기부 분절화된 이런 그런 갭들이 있어서 그 통합적인 그런 에너지 외교 거버넌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컨트롤 타워를 중앙에 세우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국가안보실이 대표적인 그 예가 될 것입니다만 거기에도 어느 차장하에서 이것을 다룰 것이냐는 어떤 문제일 텐데 이거는 제1차장실도 제3차장실도 다 어느 정도의 스테이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약간의 또 주도권 경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중앙 특히 이제 청와대의 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준비된 자료들은 이렇게 있습니다만 제가 시간을 앞에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은 언제든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거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근히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심상민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박사님께서는 국제법 전공자로 알고 있는데 오랫동안 기후의 그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시면서 그 거의 전문가급의 그 기술에 관한 지식도 이렇게 축적을 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에너지 분야의 여러 가지 기술과 관련된 이슈를 아주 잘 정돈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조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의 조한승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보건 기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 글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배용자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책을 단행본을 만드신다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책을 만들 걸 염두에 두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조금 문장이 좀 산만해졌습니다. 그게 좀 딱딱딱 정리되는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이런 회의에서 참 어렵게 온라인으로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벌써 시간이 지나서 싹 잊어버렸죠. 그래서 보건이라고 하는 부분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때만 해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처럼 여겨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이렇게 뒤로 다시 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오늘 좀 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미 겪었습니다만은 이 한 나라의 그 주민들의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가 군사안보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알게 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뭐 백신 외교, 중국이 그때 뭐 중남미 국가에 대해서 백신을 제공할 테니까 대만과 단교해라. 뭐 실제로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기존의 다른 어떤 외교적 수단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것들이 이 보건 기술과 관련된 것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어떤 새로운 변화랄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 보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국력의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동안 신흥 안보 한참 이제 우리가 연구도 많이 했는데요. 그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보건 기술의 어떤 특징이랄까요, 뭐 동향이랄까요, 이런 거를 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백신 개발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치료약이라든가 백신이라든가 이런 보건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파이프라인이라고 우리가 보통 제약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파이프라인이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됐습니다. 과거에 그 말라리아 같은 질병은 거의 100년 넘도록 백신이 개발되지 못했다가 최근에 이제 개발이 됐고요. 아직 미국에서는 그걸 승인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WHO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뭐 에볼라 이런 것들도 지금 한참 아프리카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 아직 백신이 완벽하게 개발이 되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쳐서 백신이나 치료약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코로나 백신은 여러분 다 맞으셨겠죠? 예, 다 1년이 안 돼가지고 개발이 됐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 것인가? 물론 당연히 그 기간에 뭐 여러 가지 DNA 관련된 기술이며 이런 것들, 보건 관련된 기술이 발전했지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이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게 넘어가는군요.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는 그러한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10년 이상 걸렸던 파이프라인이 이제는 뭐 5년 정도면 이제 그 새로운 신약이 개발될 수 있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비용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약이라고 하는 부분, 특히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그 투입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하지 못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이제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행위자들도 이 제약 또는 보건 기술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나타나고 있는 이 보건과 관련 보건 기술에서 특징이 이제 그 바이오 분야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굉장히 빠르게 바이오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제약은 주로 이제 합성 신약, 그러니까 이제 화학 물질 가지고 이제 약을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바이오 유전자를 활용한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새로운 그러한 그 제약 산업의 근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전문 의약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니까 요즘 살 빼는 약, 사실은 당뇨약인데 이게 살 빼는 약으로 활용되는 많이 있더라고요. 그 맞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인구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 질병 이런 것에 특화된 그러한 보건 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건 기술에 있어서의 글로벌 주요 행위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물론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국가입니다. 국가 가운데서도 미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죠. 세계 그 제약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또 뭐 최첨단 보건 제약 그 기술 R&A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유럽 국가들이 이제 그런 선도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파머진 국가, 이제 그걸 추격하는 그러한 국가들이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중국이겠죠. 중국은 현재 바이오테크 파이프라인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료 약품의 거의 한 45%에서 50%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급망을 중국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분야에서의 중요한 행위자는 우리가 흔히 빅파마라고 부르는 대형 제약 회사가 있습니다. 뭐 파이자라든가 뭐 머크라든가 이런 뭐 다 이름만 대도 알만한 그러한 제약 회사들은 워낙 큰 자금을 갖고 있고 또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투입해서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굉장히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또 그밖에도 민간 아이고 죄송합니다. 민간 분야에서 스타트업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혁신적인 바이오 연구 기업들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 화이자 그 백신을 맞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화이자 백신이 개발된 게 그 화이자가 돈을 대고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고 하는 유전자를 이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기업이 혁신 기업이 그걸 기술을 만들어서 백신을 그 당시에 만들고 제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최근에는 그러한 혁신적인 기업들이 그러니까 특화된 기업들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행위자가 역시 국제 기구인데요. 뭐니 해도 WHO가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밖에도 많은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만은 WHO가 지금 현재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가 또는 글로벌 협력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국제 규범을 지금 제정을 하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중 패권 경쟁 시대에 보건 기술에 관련돼서 이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 무엇보다도 글로벌 공공재로서의 어떤 보건 기술이 패권 경쟁의 수단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너무 과도할 정도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18년에 WHO가 그 보고서에서 Disease X 사실은 이제 2018년이면 코로나 이전입니다. 이때 이제 미래의 어떤 새로운 신종 감염병이 굉장히 큰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이미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고는 오래전부터 나왔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질병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련해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또 활발하게 작동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팬데믹 당시에는 WHO가 주도해서 이제 코백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백신 개발 제공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그때 추진을 했었고 상당히 큰 효과도 거뒀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실 바와 같이 백신 내셔널리즘, 각자 도생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 굉장히 이 국가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보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국익 확대의 수단으로 이제 활용되는 모습이 나타나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이제 그 백신을 가지고 외교적으로 백신 외교를 펼치면서 이제 대만과의 단교를 이끌어내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원료 의약품에 대한 통제, 중국이 지금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히토리오 같은 데에서도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어서 큰 갈등을 겪고 있는데 보건 분야에서도 앞으로 그러한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고 또 그것에 대응해서 미국도 일기 트럼프 때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중간에 바이든 행정부 때 여러 가지 법령들을 제정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이오 이니셔티브라든가 지금 현재의 바이오 안보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어떤 보건 또는 제약 기술을 보호하겠다 또는 더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보건 분야에 있어서 어떤 안보적인 측면에서 접근, 보건 분야에 대한 안보적 접근 이것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팬데믹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됐습니다. 작년에 체결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좀 드러났습니다. 국가들 사이에 굉장히 이견이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먼저 바이러스 주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06년에 조류독감이 한참 유행을 했을 때 인도네시아가 바이러스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나왔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유전 자원 이거를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 것이냐에 관해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염기 서열 정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기에 바이러스 주권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소위 말하는 저개발 국가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제약 선진국들은 거기에 반대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가 터졌고요. 그리고 코로나 와중에 국가들이 그 당시만 해도 만장일치로 모여가지고 2021년 12월에 WHO 특별총회에서 팬데믹 협정을 만들자라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협정 회의가 진행이 됐는데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협정은 체결됐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 병원체 접근 및 이익 공유 우리가 흔히 파브스라고 부르는 파브스가 이게 결국 채택이 안 됐고요. 예.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체결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진 이 팬데믹 협정이 사실은 그것이 만들어만 놨지 아직 적용이 실제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제약 선진국들과 그다음에 후진국 사이에 있어서의 어떤 기술에 대한 이 접근의 어떤 의견 차이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갈등을 겪고 있다. 코로나 때만 해도 뭔가 될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건기술 지정학의 신흥 이슈라고 하는 제목에서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은 보건기술의 안보화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AI와 이 보건기술이 접목되면서 AIX 바이오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졌고요. 아직까지는 많은 국가들이나 행위자들이 주로 그것이 가져오는 기회, 어떤 성과, 경제적인 효과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보건기술이 이제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어떤 생물 무기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그것이 지금 해결돼야 할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경제 생태계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국가들 사이에 기술 표준화에 대한 그러한 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여기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이 개방적 혁신을 통한 글로벌 진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이오 기술은 보건 또 뭐 바이오 기술은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는 분야도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아직 세컨 티어 또는 서드 티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다른 행위자가 따라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좀 막아야 되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바이오 분야 또는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 따라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쪽에서는 우리가 좀 더 그 기술 선진국에 더 붙어가야 하는 편승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미국이나 중국이 지금 뭐 그 바이오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바이오 분야와 다른 분야가 서로 접목되고 또 그 안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굉장히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기에 빨리 더 많이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바이오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보건 분야의 기술이 다른 분야의 기술과 연동이 되고 그걸 통해서 다른 분야에서의 어떤 산업의 그 활성화 이런 것도 가져오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건 또는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그 산업도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외교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과제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리더십이 굉장히 위축돼 있습니다. 미국이 WHO에서 탈퇴를 하고 아직도 그 WHO의 그 어떤 그 분위기가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라서 그 일부 국가들이 거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국가 바이오 혁신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굉장히 빠르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는 글로벌 보건 의약품 그 원료 공급 그리고 또 바이오 제약 기술 이 사이에서의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제가 늘 이런 보건 관련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는 것은 무대가 굉장히 많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다들 국립극장, 뭐 세종문화회관 이런 큰 무대에서 그 활동하기를 원합니다만은
물론 거기서 주연으로 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서의 소극장 무대를 좀 많이 만들어서 우리가 주도하는, 그래야만 우리가 기술 선진국의 횡포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도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다른 행위자들과 연대해서 또 어떤 레버리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교에 있어서도 보건 분야에 있어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작은 분야에서의 그러한 우리가 잘하는 소극장 무대를 만들고 거기서 우리가 주연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발전시켜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 교수님께서는 국제정치학자 가운데 이 보건 분야를 연구하신 대체 불가능한 연구자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단국대학교에서 보직 국제처장을 맡고 계셔서 사실 이렇게 앉아서 연구를 하시고 발표하시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뭐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드렸고 이렇게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뭐 그 처장님 하시면서 언제 또 이렇게 또 팔로우까지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준구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 기술 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랩업 성격이 좀 있어서요. 먼저 이제 과학기술 외교 또는 이제 기술 외교가 도래한 여러 가지 배경이 중에서 이제 제가 하나 꼽고 싶은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뭐 국제 현실이나 국제 이슈가 그 융복합적이라는 게 하나라면 또 한 가지는 굉장히 세분화되는 구체화되는, 그러니까 두 가지 전혀 다른 트랙이 동시에 좀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이 최근에는 이제 뭐 과학기술 사이언스 디플로머시라는 용어보다는 테크노플러시, 그 테크노플러시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는 뭐 디지털 외교, 뭐 사이버 외교, 뭐 이이 외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단어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기술 외교, 이제 뭐 AI 외교 이렇게 굉장히 세분화되고 뭔가 구체적인 피저블한 아젠다 세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지금 그 배경으로 트렌드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테크노플러스가 이제 그 등장한 그 여러 가지 배경 중에서 한번 이제 그 보통 특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그 행위자, 그 기술 외교를 실제 이행 수행하는 행위자 분번,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그 얘기하는 어떤 플랫폼이라든가 또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진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주요국들이 다 그 기술 외교 같은 네트워킹이나 테크노플러스에 대한 플랫폼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달라진 것은 예컨대 이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덴마크의 이제 실리콘밸리 테크노 그 대사실을 저희 작년 12월에 직접 가서 자문을 한번 구해봤는데요. 요즘은 실리콘밸리 간 이유가 거기서 직접 과학기술이 어떻게 개발되고 R&D 투자가 되고 인적 그 교류가 어떻게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많이 거기서 설치를 했다가 요즘은 거기 있는 인력들이 전부 대부분 다 DC로 옮겼습니다. 그 이유가 굉장히 이게 이제 국가 전략 차원에서 굉장히 정무적으로 결정된다. R&D 투자가 됐건. 그래서 상당 부분 인력이 별도의 이제 실리콘밸리 인력의 일부 또 네트워크 있어야 되니까 남겨놓고는 다 DC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기술 외교의 이렇게 진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르고 이게 국가 전략이다라는 개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는 공의의 주지의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인 그 세 가지 영역 구분에 대한 뭐 글로벌 현안 해결이라든가 뭐 외교 정책의 규현, 그다음에 과학기술 경쟁력 혁신 전략, 이거는 어느 나라가 다 큰 틀에 이 기술 외교를 하는 목적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이제 들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술 외교가 이제 양태가 변하는 게 있습니다. 이 양태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ICT 기술 90년대 이후에 ICT 기술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그러니까 소통이라든가 채널이라든가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단순한 전통 관료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든가 각종 그 네트워킹의 당사자들이 직접 외교 현장의 과학기술여건에 하고 있다. 이건 물론 선진국들하고 격차가 있지만 굉장히 많이 그런 트렌드가 보여지고 있다라는 과학기술의 외교 형태의 변화가 있고, 거기에 이제 소위 이제 AI가 또 최근에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외교부 내에서도 모든 데이터 작업을 이제 그 AI 작업을 통해서 주로 이제 지금은 의사 결정 또는 예측 시스템을 주로 분쟁 해결에 초점을 맞춰두고 있지만, 그런 식의 작업들이 계속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그 역시 이제 외교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수행하는 양태에서도 굉장히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 역시 부작용이라든가 책임성의 문제는가 윤리적인 문제들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관련해서 아까 말한 외교 행위장과 플랫폼이 다양하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좀 부족한 측면은, 예전에는 이제 소위 그 비국가 행위자의 참여, 기업이나 됐거나 이제 연구소라든가 아니면 학교 다에 이제 연구기관의 참여들이 저희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은 과거의 형식적인 그 옵저버로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동일하게 국가 행위자가 동일하게 발언권을 주는 형태까지도 지금 확대되고 있고, 어떤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느냐라는 것 자체도 얼마 전에는 이제 그 국가가 비토권이 있었습니다. 이게 모델러티 문제가 비토권을 줬다가, 그러니까 일단 저는 이제 유엔의 기준으로 가면, 그러다가 그게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왜냐하면 그런 행위자 참여들이 전부 다 서구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의 띵크탱크들이나 또 대학기관이 참여를 하니까 사실 그거에 이제 보이스가 일단은 수로 밀어붙이면 안 되니까 전부 그 러시아가 비토를 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타협을 이제 하게 됩니다. 거기에 쭉 참여 리스트업을 쭉 뽑으면 저희가 이제 국가 역량에 비해서는 아주 현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주의 큰 회의에 한 12개의 기업 스폰서가 있으면 일본이 3개가 들어가 있고 한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형태가 일반적인 데서 보여지고 있다 해서, 이건 뒤에 결론은 나올 걸 미리 외교 이게 양태라든가 기술 외교의 생태계 변화에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안의 쟁점에서는 저는 3가지를 하나 뽑아봤습니다. 첫째는 많이 얘기하는 기술이나 경제 안보가 융합되고 보편화된다, 이런 그 부분이 있고, 기술 혁신 자체가 기술 혁신 하나로만 해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경제 안보나 이렇게 같이 봐서 해야지만 또 기술 혁신도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에서는 그 소위 이제 그 융복합이 기술 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컨대 ICT와 연결되는 ICT와 사이버와 우주와 그다음에 AI가 어떤 기술적 특성 공통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같이 와서 그 융복합적인 거에 대한 이제 규범 표준화 논쟁 것들을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가지 이제 얘기를 들으면 이제 사이버에서 이제 그 AI나 이머징 테크놀로지를 의제로 들어오는 거에서 저항감이 컸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작년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면서 모든 신기술을 다 명명해서 개별적으로 다 한꺼번에 논의하게 되는 방식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있고, 또 북극에서도 이제 기후변화 의제가 들어오는 거에 저항감이 컸습니다. 기후변화가 북극에서 논의하면 모든 걸 기후변화가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트렌드가 기술 간 융복합 때문에 이게 같이 모든 기술을 망라해서 또 하나의 에서 논의하는 트렌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3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술 외교의 이제 의제 내지 내셔널 포지션을 정할 때 일관성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먼저는 이제 분류의 문제인데, 우리가 전략기술 12대 과제를 선정할 때도 그 기술의 어떤 칭의,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해서 섹터
도메인 툴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기술 비즈니스에서는 그거를 층위를 갖춰서 맞춰서 분류하기가 굉장히 어렵듯이 이 부분을 이렇게 아까 말한 융복학적으로 되면 어떻게 나눠서 그룹핑을 해서 논의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일관성이 굉장히 어렵게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소위 이제 과학기술과 안전 위험 얘기할 때 나오는 소위 기술적 중립성의 문제도 1위에서 예를 들어 뭐 안보 담론에서 논의하는 거하고 또는 인권 경제라든가 사회 발전 논의하는 데서 똑같은 아젠다인데 포지션이 다 다르게 나오게 되고 이런 식의 일관성 유지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비단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좀 미국이나 강대국도 그 내셔널 인트러스트 차원에서는 일관성을 잇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거기에 그 행위자 참여자의 장벽들이 있어서 그들 간에 또 정보 공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성을 잇게 어떤 그 중장기적으로 갖게 거버넌스나 표준을 짜는 게 어렵다 이런 이제 한계가 현안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미중 경쟁에서는 뭐 반복되는 기술 혁명 시기냐는 많이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는 AI도 거버넌스 분쟁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술 통제하고 이제 공급망 안정성에서는 그 글로벌 사우스하고 미국과 그 커그니션 갭이 굉장히 큰데 똑같이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얘기하면서 미국 서방의 관점은 기술의 전체 생태계의 안정성 문제에 초점이 들어 있고 중국이나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서는 전체적인 그 흐름 무역 구조라든가 전체적인 자본이라든가 물품의 흐름에 대한 자의적인 통제 이렇게 똑같은 문구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달리해서 소위 이제 어그리 투 디스어그리가 되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표준 경쟁하고 규범 경쟁의 또 아까 말한 두 가지 특성 때문에 파편화되는 형태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변에 이제 미토스 그 수출 통제가 나오면서 처음에 저희가 가입이 그 배제되고 안 되고 지금의 트렌드는 그 부분에 이제 가입이 아마 저희한테 좀 불이익을 받을 걸로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것은 이게 저희 담론에서는 이게 혁신이냐 규제 담론 프레임으로 국내적으로 논의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표준화라는 것들이 이게 규제라는 담론으로 접근하는 게 좀 그 아쉽다라는 개인적인 소견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투명성이라든가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본적인 체계를 안 갖추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 불이익은 우리가 계속 받게 됐고 그건 궁극적으로 기술 혁신을 할 때 굉장히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실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 역량과는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술 외교관 또는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는 부분들 이게 과학기술자 중에서 아주 오래 이런 그 국가 정책에 관여를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셔서 하는 분들하고 또 예를 들어 정책 사이드에서 계속해서 기술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공부해 가면서 이제 하는 그루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 AI나 다른 ICT에서 나온 트렌드에서는 이제는 이제 표준 기술 설정을 직접 결정하는 사람들이 국가보다 기업이 크다. 저기 고전적인 예를 들으면 지적재산권을 협상을 할 때 그 사이 소프트웨어를 이게 특허로 가느냐 저작권으로 가느냐를 굉장히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특허로 가면 20년 보호 강도는 세지만 20년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강력하게 로비를 해서 이게 양쪽 좋은 걸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기관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았고 보호 강도는 특허의 보호를 받게 됐는데 지금 현재 뭐 AI가 됐건 신기술의 상당 부분의 표준화 규제, 그다음 규범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점차적으로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게 될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전체적인 국가 기술 생태계
외교 생태계 전반적인 것들이 확장이 돼서 이제 우리도 그런 분들에서 이제 기업의 외교 활동들이 좀 필요한데 그것이 굉장히 좀 뒤처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첨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유 박사님도 이렇게 백그라운드는 국제법 전공이신데 국립외교원에서 오랫동안 과학기술 외교를 담당을 하셨고 지금은 이제 세종으로 옮기셨지만 어쨌든 그 분야도 뭐 한 가지가 아니고 뭐 사이버 한동안은 막 사이버를 하시다가 또 AI가 필요하면 AI를 하시다가 또 우주도 하시다가 막 이렇게 지금 다루셨기 때문에 아마 한 가지 분야에 천착하기보다는 약간 이제 첨단 기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아젠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 네 분의 발표를 모두 들었고요. 이제 발표 내용이 좀 이렇게 고르지가 않아서 아마 토론을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조은정 박사님께서는 유럽 그 원자력으로 이제 논문을 쓰신 그 전문가셔서 아마 이제 이쪽에 좀 에너지나 원자력 쪽에 하실 말씀 있지 않을까 하고 모셨고 우리 조은교 박사님은 이제 산업연구원에서 첨단 기술 쪽 또 중국 쪽 이런 거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이제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조은정입니다. 예,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지금 지정학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 어떻게 보면 저희 연구원 이름이 국가안보전략인데 지정학이 센터로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폐가 좀 있습니다. 그 국립외교원에서 지금 외교부분들이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펀더의 입장에서 이제 토론을 좀 할까 합니다. 아무래도 그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게 그 오늘 사례비를 받는 저의 양심상 네,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일단은 국립외교원에 지정학 센터가 있었는데 비확산 센터로 개명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지정학 센터가 새로 생기고 그리고 거기서 비확산을 같이 합니다. 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추이가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지정학이 어떻게 변동되고 질서가 어떻게 변동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기술이 어떤 식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지 외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기술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외교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보는데요. 오늘 이 조직해 주신 패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정말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술에 따라서 지정학이 변하는데 단순히 대륙, 해양 이렇게 나눠져 있는 물리적인 지리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심상 지리학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지리라는 거 우리가 상상하기에 따라서 바뀌는 그 지정학과 지경학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게 기술이 추동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공급망도 바뀌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외교 전략도 바뀝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패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네 분을 개별적으로 강론을 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짧게 총론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강론으로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조은교 박사님과 짬짬이를 했습니다. 제가 첫 두 분을 맡고 조은교 박사님께서 이제 그 나머지 두 분을 맡는 걸로 했는데요. 일단 총론을 말씀드리면 그 기술 외교 지금 네 분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중요하냐 이 시점에 이게 최근의 개념은 아닌데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키킹 더 레더라고 하는 이 오래된 300년 전에 이미 독일에서 영국이 산업혁명에 먼저 선점하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럽 대륙에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려고 하는 그 기술 개발 단계에 있는 국가들의 사다리 걷어차기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매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그 핵을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핵을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49년에 소련 핵실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제일 먼저 최초의 핵은 45년도에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핵 폭탄으로 위력을 떨친 맨하탄 프로젝트가 있었죠. 미국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졌는데 1946년에 전쟁이 끝나고 만난 첫 유엔 회의에서 미국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핵 너무 위험하니까 아무도 가지지 말자. 그런데 거기 참석자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핵 가진 사람 미국밖에 없는데 뭘 통제를 하자고 그래. 너부터 버려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야. 핵은 너무 위험해서 통제를 하면 그다음에 내가 평화적인 핵 영역을 해줄게. 라고 끌다가 결국에는 1949년에 적이라고 할 수 있었던 냉전의 라이벌이죠. 소련이 핵 개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이거는 내가 독점할 수 없구나를 깨닫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유중구 박사님 언급하셨듯이 미토스 이번에 행정명령으로 미국에서도 미국 밖은 당연히 안 되고 미국 안에서도 국적이 미국인이 아니면 못 쓰게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아마 미국은 이 어떻게 보면은 기술 비밀주의가 곧 깨질 거라는 걸 역사적인 경험으로 아직 못 배운 것 같습니다. 핵 기술이 4년이 걸렸어요. AI 하루하루 다른데요. 제가 보기에는 4년도 길어요. 그 안에 중국이 아마 따라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하는데 감히 혹은 한국이요. 그런 측면에서 키킹 더 레더라는 이 개념이 지금 기술 역사 발전에서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네 분이 해주신 말씀은 굉장히 외교부로서는 중요한 말씀들을 짚어주신 것 같다라는 총론을 드리고요. 강론으로 넘어가서 박지영 그 원장님께서 그 여러 가지 좋은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첨언을 할까 합니다. 심화를 시켜보자면 일단 외교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가 좀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조연 그 장관님께서도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만 이번에 NPT 평가회의가 지난 한 달 있었죠. 2015년, 2022년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합의 돌출에 실패됐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뼈 아픈 게 합의가 안 됐다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합의 내용에서 후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NPT 체제로서 베네핏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핵국으로서 북핵을 머리에 쥐고 있는 국가인데 NPT 체제를 통해서 북핵을 규탄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있었죠, 국제적으로. 그런데 이번에 북핵이 완전히 처음으로 삭제가 됐고요. 이란 핵은 얘기하다가 완전히 그 합의문까지 어그러질 정도로 지금 어깃짝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군축인데요. 뉴스타트로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군축에 대한 의지를 잡고 있었는데 그 선을 완전히 놔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 북한, 다른 여타 핵 야심 국가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규범의 고삐가 풀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거기다가 국제사회가 가장 걱정하는 거, 그리고 우리도 우려하는 바가 있는데요. 핵잠이죠. 우리가 한국의 핵잠을 그동안 모범국가라고 NPT 모범국가라고 얘기를 했던 국가가 핵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국제사회가 우려가 많은데요. 이 점을 불식시켜야만 핵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도입을 하더라도 국제사회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립외교원의 핵 비확산과를 센터를 설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고민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중 구속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핵잠에서는 IAEA에서 CFC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과 개별 국가가 IAEA와 맺은 협정들이 있습니다. 이 협정들에서 비군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허용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원자력 협정이 보다 강력하게 이걸 규제하고 있거든요. 한미 양자 협정에서.
그러니까 다자가 아니라 양자 협정에서 이제 걸림돌이 있는데, 그리고 원전 수출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는 가능한 구조인데 오히려 미국의 국내법, 이제 에너지부의 행정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DOE의 뭐 그 행정 지침 때문에 우리가 또 걸림돌이 되는. 그래서 핵잠이든 혹은 원전이든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원자력 외교 현안 두 가지에서 둘 다 이중 구속의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중 구속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패키지 딜이 아니라 각각으로 이번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들어가면 이거는 계속 악순환일 거예요. 언제 이 방안이 개선될 수도 없고, 개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비난을 받겠죠.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구조에 덫에 걸려 있는지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협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패키지들을 하셔야 되고, 자세한 내용은 그 제가 쓴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원자력 외교에서 미국을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국내 정치, 지형. 미국 의회에 굉장히 강력한 비확산파가 있습니다. 매파라고 하는. 그 미국 의회의 공공 외교를 조금 더 공을 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전담기구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협상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고 목적은 뭔데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미국의 친한파는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금 원전 수출과 핵잠과 해결료 주기 완성이라는 이 오래된 수건이 한 번에 풀리지, 이건 각각 절대 풀릴 수 없는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에너지 기술 외교의 신 박사님 발표를 잘 들었는데요. 그 원자력 부분을 또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마찬가지로 저는 이 지정학적인 접근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가 원전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하냐 이 시점에. 뭐 K 방산도 얘기하고 K 원전도 얘기하고 K 민주주의도 팝니다 심지어. 그런데 저는 이 K가 붙었을 때, 프리픽스 K가 붙었을 때의 책임감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K 방산이라고 하면은 이것이 과학기술의 응집체인데요. 단순히 기술이 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 외교예요. 아니, 탱크랑 이 중요한 미사일을 남의 손에 쥐어주면서 우리를 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굉장한 신뢰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또 무엇을 기대하는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우리가 전쟁 났을 때, 예를 들어서 폴란드, 러시아가 폴란드를 침공했을 때 무기 공급하던 거 중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를 사간 뒤에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죠. 연대가 중요해. 우린 동맹이지 친구지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학기술 외교라고 하지만 사실상 민수와 군수가 분간되지 않는 상시적 위협 안에서 우리가 늘 대비하고 있잖아요. 일상적인 위협에. 그런 차원에서 저개발 국가에게는 과학기술 ODA 이름으로 가고,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위협과 경제력이 있는 그런 국가들에는 아마도 K 방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둘을 묶어서 과학기술 외교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 근간에는 신뢰 구축과, 그리고 우리가 만일 이들의 기대에 못 미치면 그 뒤에 이 실망감을 우리가 과연 매니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디까지 부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을 미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과학기술 외교가 단순히 사고 파는 데서 그치면 곤란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은교 박사님.
네, 산업연구원 조욱입니다. 앞서 조 박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좀 나눠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중구 박사님 그리고 조 교수님의 발제문을 가지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 박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첨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하는 분야거든요. 이제 과학 기술 외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개념적 진화를 테크 디플로마시까지 이제 체계적으로 좀 정리해 주셨고, 그리고 테크 데스크, 테크 외교관 이러한 구체적인 제언까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제 고민하는 지점이 되게 비슷해서 저는 이 정책 제안 중심으로 과연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런 테크 데스크와 테크 외교관을 어떻게 양성해야 되고 또 어떠한 전략적인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세션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게 거버넌스 차원에서 좀 제외 공간을 전략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중국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미중 분쟁 이후에는 지금 약간 이제 이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과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비교해서 볼 때 숫자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과기관의 역할도 다릅니다. 과기관이 아예 그 지역으로 나가서 그 지역의 기술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심지어 기업의 컨설팅도 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과기관이 있지만 이제 과기부에서 이제 파견하는 과기관을 넘어서 아예 외교부에서 어떤 기술 참사관의 형태로, 그래서 외부에서 기술 인력을 그러니까 뭐 수여를 하든 아니면 내부에서 육성을 하든 어떤 기술 참사관의 형태로 또 그 제외 공간에 내보내져서 거기서 전담 데스크를 지정하고 그 현장에서 같이 기술을 좀 배우고 또 외교할 수 있는 역량들을 좀 키워가는 그러한 어떤 모델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테크 외교관 얘기를 해주시면서 기술 인력의 충원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은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몇 년 전부터 민간 경력 채용으로 기술 인재들을 유입을 해서 이제 외교관으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기술 전문가고 기술에 있어서는 이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만 이제 외교 협상의 어떤 맥락이라든지 외교 관계의 프로토콜이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이해를 가져가려면 좀 상당 부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외교관을 기술 영역과 외교 영역으로 걸친 어떤 양쪽의 경계인으로 또 육성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 트랙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처럼 기술 인력을 유입을 해서 여기서 이제 외교관을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고 아예 내부에 있는 외교관을 또 기술 인력으로 양성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좋아하는 표현이 경계인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야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면 그 분야의 어떤 단점과 어떤 혁신적인 부분들을 찾기 오히려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경계에 있을 때 이 왼쪽과 오른쪽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보고 여기에서 상당한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혁신이 일어난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경계인을 이제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국립외교원에 물론 이런 기술안보 센터가 있지만 이 국립외교원에서 육성하는 것과 또 넘어서서 아예 경력의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건 이제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산업부에서 이제 통상 전문 인력을 만들어서 아예 통상 전문 분야에서만 근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승진도 빠르고 또 다른 트랙을 하나 열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술안보 측면에서 기술 외교 측면에서의 새로운 트랙을 만들고 좀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인력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구체적인 좀 아이디어를 공유한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조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중국 바이오 분야를 좀 보고 있어서 굉장히 이 연구를 보고 흥미롭게 여겼고 또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 기술을 아예 신흥 안보 의제로 명료하게 좀 격상시키신 부분들이 굉장히 수익성이 높고 좀 경제 안보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해주신 이제 그 톤을 봤을 때는 이 공급망 재편이 또 한편으로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지만 이거를 이제 낙관적인 기회로 보기에는 이 구조적인 취약성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재검토하고 좀 더 스페시픽한 어떤 전략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보건 분야 또 이 바이오 분야에서는 기술 수준이 또 문제가 아니라 앞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 공급망 네트워크 상에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게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의 후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면서 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면서 우리가 편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분법이 좀 통하는 분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공급망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도 그 원료의약품에 있어서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국산화시키려고 굉장히 일찍부터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게 중국에 대한 그 원료의약품 의존도는 이제 쉽게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미국도 그거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도 원래는 이제 미국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려고 인도에서 가져오려고 했더니 인도도 원료의약품의 원료를 다시 중국에서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완벽하게 중국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쌍방에 의존되어 있거든요. 또 미국도 사실 중국의 어떤 원료의약품에 의존되어 있고 중국도 미국의 시장에 의존되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공급망 내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적인 파트너가 되더라도 뭐 CDMO나 뭐 복제약 산업 자체가 사실은 원료의약품에 또 중국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의존성을 어떻게 낮추면서 우리만의 병목을 찾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은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제재하지만 지금 그 존슨앤존스나 미국의 많은 제약사들이 중국에 가서 R&D 센터를 세우고 오히려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AI 신약 파이프라인 수출을 봤을 때 중국이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AI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빠르게 이루고 그리고 이걸 경쟁력으로 가져가면서 또 그 수출하는 목적지가 또 미국도 굉장히 큽니다. 또 미국은 또 적극적으로 중국의 기술을 사들이면서 자기 만든 IP를 먼저 취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공급망 내에서는 좀 서로 제재하면서 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또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 적극적인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조를 좀 잘 이해하고 우리의 전략들을 조금 세부적으로 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헬스 표준 주도라는 부분들을 제안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되게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가 여기서 강점이 있는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약간 이 논문에서 보면 사실 약간 바이오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 주셨는데 사실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AI 기술을 활용한 어떤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인력이라든지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든지 이 분야에서 우리가 분명히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몇 개의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거나 중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국 주도의 표준 또 디지털 헬스에서 미국 주도의 표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선도적으로 우리가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는 먼저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그 지점들을 찾아서 또 협력 방안, 외교적인 협력 방안 등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조 박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본 건데 그 신뢰 기반의 가치 사슬이라는 얘기가 이제 예전부터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K 방산 말씀하셨는데 K 바이오도 이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사실 바이오가 원래 4대 첨단 전략 산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뢰 기반의 가치 사슬 하에서 과연 우리가 무조건 기회라고 볼 것이 아니라 여기서 초코 포인트가 뭔지를 세밀하게 좀 찾아가야 된다. 그리고 당장은 초코 포인트 기술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차세대 초코 포인트 기술들을 미리 찾아가면서 이것을 레버리지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레버리지로 외교 전략으로 어떻게 방향성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토론 감사하고요. 지금 원래 주최 측에서 2시 10분에 여기 개회식을 한다고 그 전에 끝나고 개회식에 참여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래도 혹시 플로어에서 뭐 코멘트 발표나 토론에 대해서 혹시 코멘트가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뭐 별다른 발표나 코멘트가 없으시면 장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스태프 장용석이라고 합니다. 역시 이번 세션에서도 많이 배웠고요. 구체적인 기술별로 굉장히 최근 동작이라고 그럴까요? 그 보시는 시각들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조은경 박사님 이야기하신 부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외교가 과학 기술과 만났을 때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목표를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기술 역량을 외교에 어떻게 레버리지 할 거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로는 굉장히 실리적으로 외교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과학 기술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조 박사님은 앞부분을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뒷부분도 역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한 가지 말씀드린다 그래놓고 두 가지네요. 그 과학관 얘기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과학관 지금 보면은 각 대사관에 보면은 너무 부족해요. 실정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학관을 굉장히 많이 늘려야 된다. 그리고 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외교부의 얘기에서는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재부, 예전 기재부죠. 기재부나 예산처에 이야기를 해야, 그리고 행안부까지 이야기를 해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 박사님께서는 오랫동안 그 과학기술 정책 박사시기도 하고 또 현장 전문가시기도 하고 또 OECD 그 과학기술 정책 위원장도 맡으면서 그러니까 과학기술 외교의 그 탑 티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그 생겼던 그 질문들이 이렇게 고민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송구스럽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오래 얘기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오늘 그 네 분 발표 오전에 또 네 분 발표를 들었는데 역시 각 분야의 뭐 최고 전문가들이시다 보니까 이렇게 주제를 드리고 포맷을 드리니까 딱딱 이렇게 맞춰갖고 내용을 잘 채워주셔서 사실 뭐 지금 상태 그대로 뭐 출판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오전에도 똑같은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제 이 프로젝트가 단지 이제 이해를 깊게 하자는 것을 넘어서 이제 한국이 과기 외교를 좀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좀 과기 외교를 주도적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이제 어젠다 같은 거 아니면 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뭐 연대 협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에서 뭐 이슈를 잡아주시고 한국의 위상을 평가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한국이 해당 분야에서 과학기술 외교 아젠다로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그 다음에 이제 해당 분야의 어떤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량을 특히 강화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외교 아젠다를 제시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또 한국 외교 중견국 외교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협력, 누구와 협력이 필요한지, 뭐 중국, 일본, 미국, 뭐 글로벌 사우스, 중견국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그런 파트를 그럼 주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시면 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코멘트나 뭐 아까 그 나온 뭐 질문이나에 대해서 모두에게 기회를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마무리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두 마디 해보고 싶으신 분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할까요? 지금 저 장영수 박사님 저 만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아까 조은정 박사님 토론하실 때
기술이 굉장히 외교의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 워낙 이게 빠르게 모든 국제 변화나 기술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외교 또한 굉장히 기술 개발의 중요한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향성을 잡는 것 그리고 기술을 획득하는 것, 기술 개발의 방향, 기술 개발 전략 이런 거에 우리의 외교적인 역량이 같이 또 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교를 하시는 분들이 기술에 대한 굉장히 깊은 이해 이런 것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별로 안 바쁩니다. 하여튼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주셨던 말씀들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과제는 그 공급망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리고 기술이 결국 패권과 융합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 있게 극복할 거냐인데 사실은 이슈 스파팅은 저희가 다 잘했습니다만 이제 해답을 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프로젝트 진행되는 동안 더 고민해서 외교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답을 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 이런 자리에서 뭐 복원을 제가 뭐 원래 복원 기술을 공부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왔는데요. 제가 또 모르는 부분도 오늘 많이 배웠고 오늘 조은교 박사님 좋은 말씀 주셔서 아까 그 배영자 교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집필하는 데 있어서의 방향 특히 강조돼야 할 부분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조은교 박사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저는 아마 큰 소득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얼마 전에 회의 갔더니 그 유럽의 그 프랑스나 영국 사람이 요즘은 미중 빼놓고는 다 중견국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꼭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건 과학기술에게서는 일관성을 가고 지속적으로 될 때까지 한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세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